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세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오늘도 한 편의 시로 북구고전 또? 10화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시죠. 울고 싶었어. 내 앞에 널 봤을 때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초라해졌던 거야. 내 손을 잡아주기 바래. 난 너를 보낼게.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널.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바다를 주제로 한 시적인 표현, 유피의 뿌요뿌요가 아니고 바다라는 노래에서 요즘 마음이 꽁냥꽁냥해요. 아니에요. 바다를 같이 가면 가시죠. 바다를 못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소시적에 많이 듣던 노래를 연달아. 네, 그렇습니다. 또 원래 사람이 자기 이제 전성기 시절의 노래를 계속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자신의 20대 때 들었던 노래, 이런 것들을. 전성기 시대. 네, 그렇습니다. 불쑥 들어오셨는데요. 아까 제가 시를 읽을 때 우리 꿈밤님께서 에어컨을 끄시더라고요. 많이 추우셨나 봐요. 썰렁해. 17도. 많이 추우셨나 봐요. 깜짝 놀랐어. 네. 썰렁해. 자, 계속해서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1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신적인 지주 들바람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요? 예, 안녕하세요.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상 북구고전의 염둥이. 염둥이 꿈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참 올렸는데 저희가 사실 예감을 했죠. 이번 9회 에피소드는 처참할 것이다. 책을 잘못 고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가 고전을 아주 가볍고 발랄하고 수박 겉핥기로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식어가 있잖아요. 부끄럽다. 네, 있잖아요. 참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쓸데없이 무거웠어. 너무 쓸데없이 무거워가지고 참 제가 들어도 참 민망하더구만요. 부끄럽더구만요. 루소는 좋아하실 수 있어요. 루소 형을 루소 대하는 형은 좋아할까요? 자세로서 그렇죠. 네. 바른 자세였다고 아무튼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 10회 인간 불평등 기원론 2부는 저희 팟캐스트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서 가볍고 깨방정처럼 밝게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책 읽는 낙으로. 책 읽는 낙으로. 역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을 거면 제가 그냥 농담으로 받아가지고 조롱을 했을 건데 이건 들바람님 얘기다 보니까 제가 조롱을 못 하겠네요. 왜냐 팩트거든 이거는. 루소 책을 읽고 나서는 한동안 책을 잘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깊이 있는 철학 내용이라서 고뇌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듬성듬성 다른 책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여름을 내고 있습니다. 여름에 읽을 만한 소설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떤 거 읽고 계세요? 다 읽은 거를 굳이 얘기하면 또 리스트를 꺼내시네요. 두 권인데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낯술. 이라는 낯술은 오늘 저희가 할 그게 아니고 일본 소설가가 쓴 낯술이라는 아주 하라타 히카라고 상당히 저는 몰랐는데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데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이 소설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이왕 말씀하시니까 여름 휴가철과 여름철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꾸막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 심은 사라진다라는 제주도 제도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할망들이 주로 쓰는 말이죠.
뭔가 그 저 간단한 한 문장에 뭔가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무실이 이 쉽지 짐을, 않은가 예. 봐요. 사무실이 쉽지 않은가 요즘 봐요.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억측은 피해 주십시오. 그게 개인적인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저는 뭐 이제 먹는 낙으로 요즘 어디 다니질 못하니까 먹는 낙으로 이제 드세요? 하루하루를. 아, 나 요즘 옥수수에 빠졌어. 옥수수? 옥수수 너무 맛있어. 초당 옥수수. 아, 그냥 저 약간 네. 나이가 있어서 초당보다는 그냥 찰옥수수를 좋아해요. 이걸로 요즘 세대 차이가 아니, 난다고. 갑자기 옥수수에 꽂히신 뭐 이유가 특별한 계기가 그 있으셨나요? 원래 다이어트 옥수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 전혀 안 돼. 옥수수 좋아하는데 원래 좋아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불러서 한꺼번에 쪄서 냉동실에 재겨놨더니 또 한꺼번에 먹게 되더군요. 아이고 좀 가져오시지. 아, 그러게. 아니,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코로나 네. 시대 때.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장자크 루소 형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제 2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 자꾸 떨리네요. 자, 심각해지지 말자. 절대로 심각해지면 안 된다. 자, 이제 2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루는 비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소설을 하면서 항상 첫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쓸데없이 좀 파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소설 분야는 사실 무슨 이게 문장을 파고 들어갈 만한 좀 그런 게 없긴 없는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 같은 경우에는 2부 첫 문장이 이게 또 그렇게 유명하더구만요. 유명한.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꿈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선언할 생각을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은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립자였다.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땅 해가지고 이게 선언하고 선언하고. 선언하고 이게 최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맞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많이 놀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죠. 애들도. 그렇죠. 이거 내 거야. 내 왜 너 거를, 거야? 어. 이거 내가 먼저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똑같은 한미소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한미소. 그건 뭐예요? 바닥에 땅을 그리는 이렇게 영토를 그리는 건데요. 미국 땅과 소련 땅이 가장 크고 한국 땅은 좀 요렇게 작게 그려가지고 서로 두 사람이 연합을 먹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터넷에서 하는 게임. 아니요. 실제로 어릴 때 바닥에 저 우리 동네 어렸을 때 바닥에 그런 게 있었다고? 와, 한국, 미국 뭐 그런 그래서 그 우리는 제가 땅 기억이 따먹기 나는 게 그 미국을 맞게 되면은 두 발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소련 땅만 빼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자기 땅 내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자기 땅을 나오면 한 발로 깽깽이를 뛰어야 너무 돼. 시사적인 게임 야, 아니야? 당시 무슨 당시 한국은 어딜 가도 깽깽이를 뛰어야 돼. 어릴 때부터 기자가 될 제목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아니 그런 게임 안 하셨나요? 난 처음 듣는데? 아니 상당히 진짜 오징어 땅콩은 국제사회에 다 아시죠? 오징어 땅콩은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가 외교관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어렸을 제가? 때부터 그런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민감한 두 분 왜 이러세요? 아무튼 땅 따먹기. 오징어 땅콩을 하고 땅 따먹기를 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대한 뭔가 있었다. 집착이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꿈밤님께서 읽어주신 그 문장이 그 아마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방송 9회 방송에서 일부를 다루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 어떻게 발달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꿈밤님 읽어주신 문장에 보면은 울타리를 쳤다, 내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믿게 할 만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실제로 농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발달했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시적인 상황에서 근대적인 불평등이 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성립될 수 있는 정도의
인간이 이제 진화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내 땅이다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연합을 하거나 연합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또 그렇게 혼자 뭐 자연 상태에서 혼자 해도 되긴 됐을 것 같아요. 불평등의 시작, 그러니까 불평등이 시작된 두 개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는. 그래요. 하나는 사유재산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보니까 쟤는 이런 걸 잘하네, 쟤는 이런 걸 잘하네. 능력이 이제 상이해지는 거죠. 능력이 상이해지다 보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토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의 경작. 토지의 경작이 시작되면서 필연적으로 토지의 분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불평등이 시작됐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이제 그런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차이가 생기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이제 인간의 불평등의 또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게 비교를 하게 돼요, 인간이. 아, 그렇죠. 이게 비교의 시작에 비교해서 이제 본인이 우월하다는 그렇죠. 걸 느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조금 서둘러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을 고찰하고 비교하는데 익숙해진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가치와 미의 관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다시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을 낳는다. 서로 자주 만나는 동안에 사람들은 벌써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할 지경이 된다. 정신 속에 일종의 부드러움과 달콤한 감정이 흘러들어 때때로 극히 사소한 반박을 받게 되면 격렬한 분노를 느낀다. 사랑과 함께 질투가 싹튼다. 불화가 승리를 차지하면 정열 가운데 가장 감미로운 것이 인간의 피로 얼룩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비교하게 되고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걸 가지고 질투가 생기고 이 질투가 정열을 넘쳐가지고 맞습니다. 피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유욕, 사유재산의 시작이 어떤 가족의 형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관점에 또 그 서술이 좀 있거든요. 좀 읽어볼까요? 네. 머지않아 되는 대로 아무 나무 아래에서 잠들거나 동굴 속에 틀어박히거나 하지 않게 된 인간들은 견고하고 잘 드는 돌도끼와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나무를 자르거나 흙을 파거나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만드는 데 쓸모가 있었다. 점차로 사람들은 그 오두막에 진흙 같은 것으로 벽을 바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때가 바로 가족이 형성되고 그 구별이 생겼으며 일종의 사유재산을 도입한 최초의 혁명시대이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은 이미 여러 차례 싸움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을 미루어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갈 힘이 있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강자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자들로서는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모방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실속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전부터 오두막을 갖고 있던 자들로 말하면 아무도 이웃의 오두막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빼앗으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큰 싸움을 벌이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리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점 그렇죠. 갈등은 또 확대되기 시작하죠. 불평등하지만 그 불평등한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불평등은 더 고착화되고 더 강화되는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의 시작이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급의 분화 또는 신분의 분화가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계급 갈등을 유발하는. 사실 이제 유산 계급 이미 다른 피지배층에 비해서 뭔가 지배층에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용해서 저들을 속여서 뭔가를 물건을 쟁취하고 토지를 가로채고 했던 것처럼 저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뭐 나를 속이는 방법이 됐건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투쟁이 됐건 간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고 정말 이게 신분이 정말 뒤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불안감. 처음에는 이런 공포만으로 나의 어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는데 이 결국 지배층들이 고안한 제도가 그래서 있죠. 그게 뭡니까? 국가죠. 그렇죠. 국가 결국 법 통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의 이웃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대항하여 그들의 소유를 그들의 욕구만큼 부담이 되게 만들며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아무도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해 준 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 그의 이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럴싸한 이유들을 쉽게 생각해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약자들을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야심가들을 제재하고 각자의 소유를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 단결합시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약자와 강자를 동등하게 상호 의무에 복종시킴으로써 운명에 예기치 못한 변덕을 보상해주는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정의와 평화에 관한 규칙을 제정합시다. 요컨대 우리 힘을 우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는 대신 사려 깊은 법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고 방어해주며 공동의 적을 물리쳐주고 영원한 화목 속에 우리를 살게 해주는 최고 권력에 집중시킵시다. 국가를 만듭시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래.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보호하고, 그렇죠. 외적을 잘 막아내자. 네. 딱 이거잖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어떤 이 제도나 시스템이 고안된 과정을 보면은요. 그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는 이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국가 통치라든가 법 제도라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는 이득을 볼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렇죠. 이건 철학책이니까 사실은 이제 해석하고 그렇죠. 분석한 내용이라서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형성됐지라고 이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해서 이제 루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럴싸해 보일 수도. 어떤 정부마다 유독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국가는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국가는 다 하다못해 요새 지금 혁명이 그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고 미얀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얀마 군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시민들 폭도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동의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년 후에는 권력을 이양해 줄게라고 거짓말하면서 쌩까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모든 독재 권력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1910년에 그 한일 합방도 대한 제국의 이제 일본의 생각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우리가 진짜 어떤 사유라든가 어떤 우리의 모든 진리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 그래서 좀 약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루소가 사회와 법률의 기원은 결국 이와 같은 것이었거나 당연히 이러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사회와 법률은 약자에게는 새로운 구속을 부여하고, 그렇죠. 부유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줌으로써 자연의 자유를 영원히 파괴해버리는가 하면 사유와 불평등의 법률을 영구히 고정시키고 교묘한 약탈을 당연한 권리로 확립시켜 몇몇 야심가들의 이익을 위해 온 인류를 영원한 노동과 예속과 빈곤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딱 인류예요, 인류. 그래서 그 피를 토하면서 쓴. 피를 토하면서 그냥. 저도 피를 토하면서 읽고 싶은. 저도 여기 체크를 해놨었는데 거의 루소가 거의 피를 토하면서 이 왕정의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이런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네. 두 분이 은근히 법 체계에 좀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참,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제 권력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근데 권력의 형태에 대해서 아까 들바람님께서 일부에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절대 왕정, 그러니까 이제 홉스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있었고 절대 군주가 홉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력과 법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네, 홉스는 사실 왕권 신수설을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왕권 신수설을 없애고 군주를 하는데 군주는 어떤 군주냐면 왕권에 의하자는 자연 상태의 이 인간들이 능력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기면 그들끼리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의해서 결과가 어떤 군주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권 신수설은 신이 그냥 낙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왕권 신수설을 발전한 게 이 절대 군주론, 네, 홉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루소는 절대 군주, 뭐 또는 이제 입헌 군주를 떠나가지고 민주정을 옹호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반 의지를 가진 시민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시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통치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한번 감안을 해보면 이 사회가 큰가 작은가 사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사회 규모가 집단의 규모가 좀 커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든가 이제 그 방식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힘의 경합이 발생할 것이고, 큰일 났다. 자꾸 또 이제 아카데믹하게 가려고 한다. 또, 참, 네. 내부에서도 그냥 괜찮아. 내부에서도 들이 싸울 거고 그래가지고 좀 작은 모임이어야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현명하게 형님 1년 해, 다음 1년 내가 할게.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루소가 얘기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기뿐만 아니라 온전한 고양된 시민, 일반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 이 시민이 어떻게 형성돼 왜 필요하고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사실 요 루소가 사회 계약론을 쓰고 완벽한 인간들 일반 의지를 가진 인간이 완벽한 공동체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완벽하게 될 거냐 하다 보니까 교육을 얘기하게 돼요. 그게 에밀이 사실 마지막 편이에요. 에밀.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면 성숙한 시민, 일반 의지를 가진 시민이 형성될 것이라고 에밀에서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에미야. 에밀이야가 아니야 이 사람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불평등에 의해서 기원에서는 왜 불평등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루소가 에밀로 넘어가면서 에밀의 얘기를 그 독자들에게 좀 제가 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 책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인간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소유를 갖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불평등이 생기고 이게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그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가진 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기로 만든 거다. 그게 잘못된 국가다. 이게 잘못된 군주, 잘못된 왕정은 스스로 시민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도 있다. 혁명의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계약론을 쓸 수 있는 베이스를 했고 사회계약론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런 일반 의지를 가진 시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에밀인데 꼭 그 에밀에 관련된 책을 저도 이제 앞으로 읽어보고 싶고 꼭 읽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야, 읽은 건 아니었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저희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만 비문학합니다. 부끄럽지만 철학합니다. 저 꿈바님께서 아까 뭔가 막 자료를 막 뒤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니 그 아까 저는 이제 지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일단 루소가 일단 이제 대의제 민주정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일반 국민이 이제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 그럴 때 일반 국민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표가 일단 선출이 되면 국민은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대표들이 이제 최고의 권력자한테 이제 그 어떤 권력을 위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들을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을 읽으려고 찾다가 얘기가 이제 진전이 돼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셨군요. 예. 가쁜 결말로 이어지게 됐는데 사실 뭐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책의 내용도 책의 내용이지만 책의 내용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평가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책 내용은 일단은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일단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불평등의 기원과 진전, 정치적인 사회의 확립과 그 폐해를 인간의 본성에서 연역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로지 이성의 빛에 따라 최고의 권력의 신의 권리를 제거하는 신성한 교리와는 무관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 설명으로부터 당연히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없었으나 우리의 능력의 발달과 정신의 발전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며 마침내는 소유권과 법의 제정에 의해 항구적이 되고 합법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그로부터 오로지 실정법에 의해서만 허용된 도덕적 불평등은 그것이 신체적인 불평등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항상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구별은 모든 문명인들 사이에 두루 존재하고 그런 종류의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밝혀준다. 왜냐하면 아이가 노인에게 명령하고 바보가 총명한 사람을 통솔하는 것, 굶주린 다수에게는 필요한 것이 모자라는데 소수의 사람에게는 사치품이 넘쳐나는 것은 자연법을 어떻게 규정하든 명백히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 논문 현상 공모를 하면서 45분 분량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심사위원이 마지막 부분 이 한 달락만 읽으면서 오케이 네 생각 알았어. 요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논문 제시 주제가 그거잖아요.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이 되는가. 이 마지막 단력을 보면 이제 결국 뭐 모든 과정에 이 논문의 전 과정에서부터 그랬지만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이라고 루소는 본 겁니다. 사유재산으로 본 거고 이 아이가 노인에게 명령하고 바보가 뭐 총명한 사람을 통솔하는 것, 굶주린 다수는 모자란데 소수의 사람에게 넘치는 것, 이거는 어떻게 규정하든 명백히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내용이 우수 논문으로 1등 논문으로 채택되기에는 약간 레디컬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당히 급진적인 거죠. 아마 이제 심사위원들도 이게 잘못하면 우리 목도 위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안 뽑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때 논문 이 공모전에 1등이 무슨 목사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 자비의 딸버드 뭐 대성당 목사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이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학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 지금 루소도 사실 음악가로도 소개되기도 해요. 그렇죠. 교육자이자 음악가도 소개도 당시에는 뭐 아주 다양한 학문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뭐 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루소가 상당히 지금 와서도 제가 이게 피부로 와닿고 참 생각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남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장도 있어요. 여기 보면 타자가 형성되는 가운데 사실 이 모든 차이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즉 미개인은 자기 자신 속에 살고 있는데 사회인은 언제나 자기의 외부에 존재하며 타인의 의식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타인의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치 보기. 맞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다 그렇잖아요. 비교하고 눈치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사실 불평등의 의식 우리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 책에 그렇게 기술한 거 보면 루소가 사람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 MBN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루소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시군요. 무슨 말이에요? MBN요? 나는 자연인이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참 즐겁네요. 원래 거기 프로그램이 다른 데서 하지 않았나?
자, 어쨌든 이제 책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들 읽으셨습니까? 네. 일단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이제 그 읽으면서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뭐냐면 어떤 자연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된 게 정치 사회적인 불평등의 선행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자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낭만적으로 보는 것 같은 다 이제 원래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면서 전제를 깐 것 같은 그런 거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 아무튼 루소형 루소형 저는 그 생각에 약간 반론을 핀다면 그 자연 상태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논쟁인데 제가 이제 휴먼카인드를 읽게 됐어요. 휴먼카인드는 뭐냐면 이 저자가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인간의 본성이 악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보면 그것도 얘기 나오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를 구분했던 예전에 많은 연구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 악하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어린애들이 무인도에 가서 그 무인도 속에서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순진한 어린애들이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인간은 저렇다라고 보여주는 게 파리대왕인데 실제 파리대왕의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파리대왕에서는 어린애들이 그렇게 한 곳에 무리지어 살면은 그렇게 악하게 변한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실제 한 사례 어린애들이 무인도에 가서 살았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구출이 돼요. 8개월 만에 구출이 됐는데 걔네들이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완벽한 사회를 이뤄요. 서로 그 무인도니까 물만 간신히 나오는 곳인데 서로 위해주고 힘들 때 노래해주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조가 돼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파리대왕이 나오는 소설은 사실 약간 왜곡된 내용을 그 근거로 쓴 건데 그 근거를 가지고 인간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소설에 보면 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일본군하고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연합군이 일본군하고 전투할 때 약간 밀렸는데 대부분의 병사들이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긴 했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사람이 전투에 가면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투에 가면 사람들은 눈앞에 사람의 눈을 보고 같은 단거리에서 총을 못 쏘는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는 폭격 그리고 장거리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죽는 거지 실제 앞에의 전투에서는 많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사들이 총을 못 쏘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타 섬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타 섬의 비밀. 그 이스타 섬에서 한 무리지어 있는 그 이스타 섬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타 섬이 망가졌는가. 이를테면 거기 사람들이 그 자연을 많이 훼손해 가지고 서로 죽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그 인간의 이기적인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이기적인 대표적인 예로서 이스타 섬을 많이 설명하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이스타 섬 사람들이 죽은 거는 노예상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를 돌려보내요. 이스타 섬에. 거의 다 죽고 몇 명이 이스타섬이 돌아왔는데 거기서 질병이 퍼져서 이스타섬이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인간이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아까 파리대왕이라든지 이스타섬의 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책에서는 결코 그러지 않다. 인간은 선하다라는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의 결과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 루소가 얘기했던 자연상태의 인간을 베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 이기적 유전자를 반론을 펴는 대표적인 책이었다라고 저도 이기적 유전자를 아주 우리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 배경을 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자기 책을 얘기하면서 이 책을 찬사를 보냅니다. 이 책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게 저는 이제 들바람님의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반박을 제시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인간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주장하는 측면마다 이게 잘 들어보면 그게 충분한 논지가 있고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 반대되는 사례를 찾으려면 굉장히 이게 또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선하다 악하다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끝도 끝이 없죠. 없이 갈 수 있는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서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루소가 얘기하는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게 이제 사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의 기술 이거 두 가지를 들잖아요. 근데 이 사유의 개념이라는 게 과연 어떤 자연법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는가? 어쩌면 인간 자체의 본능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좀 약간 의문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과연 자연 상태는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의 인간은 정말로 그런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건 의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철학자들은 이상을 상정하기 때문에 완벽한 국가, 뭐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를 상정하듯이 이 루소도 완벽한 국가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초의 불평등들 그런 구조들을 꿰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반 의지 있는 인간이 그렇게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너무 낭만적으로 좀 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을 뽑자는 건데 그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알겠지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선한 의지를 가진 권력자를 감시하고 지켜본다기보다는 민중의 힘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선설의 베이스가 된 권력자가 아닌 성악설에 된 베이스가 된 권력자가 앉아 있을 때 민중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들의 폭제와 압제로부터 딱 따지고 보면 모든 권력의 견제기구와 이런 것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본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렇죠. 나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회계약서 우리 3대 아까 3명의 사회계약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사실 로크예요. 로크는 입헌군주제 얘기하면서도 군주를 바꾸는데 군주를 이제 견제하는 제도를 실제로 얘기해요. 이분법을 저기 하잖아요. 사법 독립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아까도 우리 꿈마님 얘기했듯이 루소는 약간 낭만적이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로크는 실제로 현실적인 정부, 현실적인 국가 그리고 국가를 어떤 정부가 수행해도 그 잘못된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가를 그렇습니다. 제시하는 거 보면 약간 그래서 로크는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을 잘 이용했고 프랑스 대혁명은 아마 루소의 사상을 받으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파격했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휴먼카인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고다음 책, 그러니까 책으로 이거를 읽어봐야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메슬로우인데 욕구 5단계설. 네, 이제 그 욕구 5단계설 제가 이제 대학 때 처음 저도 대학 교육학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메슬로우의 이제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문적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욕구 5단계가 나오잖아요. 이제 뭐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렇죠. 뭐 인정의 욕구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또 기억하셨군요. 그렇죠. 이 결핍,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핍의 욕구들, 결핍을 해소해 주는 거는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에 있어서는 여기서의 어떤 성장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의 문제. 개인의 의지, 개인의 노력과 그러니까 의지. 약간 이거 두 개를 뭔가 섞어놓은 것 같은 휴먼카인드랑 뭐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거를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걸 읽고 나서 기회가 되면 그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자꾸 두려워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루소 형이 생각하는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책 내용만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불평등에 대해서 이건 해소가 가능할까요? 해소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 철학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제 상정하게 되면 국가론적이고 경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얘기가 커지나요? 그렇죠. 또? 우리 정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 광풍 왜 우리는 갭 투자를 하려고 다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서로들 물고 뜯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막으려고 정부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펴는데 왜 안 되는가? 오히려 또 우리는 왜 그걸 뛰어넘는가? 그리고 그런 갭 투자를 하면서 이때 재산을 모으지 않으면 영원히 나락에 빠질 것이라는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토지나 이제 그 주택의 소유가 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우리 사회만 이렇게 강렬한가? 다른 사회는 아닌가? 그럼 다른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루소의 어떤 이런 철학적 이념을 받아들인 게 이제 막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유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실패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어떤 사회 공공망의 실현 같은 걸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겠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해소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참 어려운 게 사실은 이런 불평등의 어떤 개념 자체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보면 세대와 세대 간에도 다르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해법을 잘못 얘기하면은 사다리 걷어차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공정의 개념도 맞아. 공정의 개념을 A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B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참 해법을 찾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세대나 나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공정은 이런 건데 또 다른 세대와 또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공정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국어사전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불평등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지역의 GRDP가 얼마다, 대한민국의 GDP가 얼마다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물론 이제 기업이나 법인을 제외하고 개별 가구의 경제를 들여봤을 때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이 70%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GRDP나 GDP가 성장하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실제 성장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거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성장치가 맞는가?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가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 부동산을 가지고 너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2부 첫 문장 얘기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선 쳐가지고 이제 여기 내 거 해가지고 내 땅 한 거 있는데 사실 토지의 사유화에서 문제가 비롯된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그런 논문들도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헨리 조지라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는데 생산 수단은 계속 좋아져요. 산업혁명이 되고 뭐도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보통 세계만 봐도 절대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대적 빈곤, 불평등에 의한 어떤 그 박탈감과 어떤 생활에 좀 이 관련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토지의 사유화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그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논지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토지 자체는 그냥 아예 다 공동 소유로 해버리자. 그래서 이게 그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잘못 꺼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죠. 두들겨 맞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당대표 시절로 정정합니다. 토지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공개념 얘기를 갑자기 꺼내 들고 와가지고 좀 의아했던 건데 여러분들 아마 그 어릴 때 그 부루마블 게임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죠. 해보셨죠?
부루마블 게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든 어떤 플레이어가 하든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뉴욕하고 런던 먹어버리면 절대 그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선점하거나 점유를 하고 있는 효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하든 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보와 빈곤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 원래 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보통 게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은 근데 토지의 문제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게 중국은 토지 사유가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잘 사유가 안 모르겠는데 되죠. 사유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죠.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다면 이거는 물론 토지 거기 다른 개념에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복지의 개념으로 좀 보고 싶어요. 이 빈부격차,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토지의 문제도 좀 있긴데 토지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재편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건 이제 피해 전투가 혁명이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가 물들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맞아요.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아마 복지의 방법을 새롭게 찾지 않는 기본소득. 저는 기본소득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사람의 논리에 제가 동의합니다. 기본소득은 상정할 수는 있는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다.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그 이상희 교수의 말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지금은 급하다. 담론의 순서가 순서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으로서 완벽하게 전 국민을 먹여 살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게 실제 선후 관계, 정치적으로 그걸 선택하고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의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를 당장에 해결은 못 시킬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간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 철학자가 생기지 않은 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바람님 말씀도 워낙 훌륭하고 특히나 이제 꿈밤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달라져요.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불평등의 기원을 알았다고 해서 그 해법까지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지금. 근데 18세기에 이런 세상 이런 책을 냈다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루소 형, 좀 어떻게 좀 해법을 제시해봐요. 좀. 예. 자, 2주간에 걸쳐서 저희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북극오천의 비소설 2번째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찾아보니까 요 책 말고 종의 기원이 있더구먼요. 종의 기원. 예. 그래서 뭔가 좀 기원은 어려워. 이게 기원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최초로 이런 걸 쓰니까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지난번에 종의 기원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또 했잖아. 근데 어쨌든 이 기원에 대해서 사유를 했다는 어쨌든 이 장자크 루소의 시도 자체 이미 이 작품 자체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에 영향을 줬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그렇죠. 충분히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1부에서 되게 헛다리짓고 좀 2부에서도 좀 버벅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문장에 좀 단어가 어렵고 좀 약간 그게 이거 좀 누가 이거를 좀 약간 편하게 좀 그러니까 잠깐 말이 빠지는데요.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지금 시중에 출판되는 걸 보면은 메인 본편 내용보다는 이 편을 해설해서 풀어주는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해설본을 잘 보면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참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곡갈림 타임이죠. 꼭 그건 아닌데요. 두 분이 워낙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비문학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비문학을 한 번 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너무 미국, 프랑스, 영국에만 이제 치우쳐 있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조금 이제 우리 안으로 좀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2021년에 치러진 2020 도쿄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원래 스포츠가 또 이제 전쟁, 전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여러 불편했던 이런 관계 이어지는 걸 보면서 옛날에 이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정말 빡 터지게 싸웠던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쟁 팟캐스트죠. 알릴레오의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친한 유시민 이사장. 이분이 후손이라고 하더라고만요. 예. 그 유성룡의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 예. 좀 이렇게 읽어보네요. 이게 참 툭 던지긴 했는데 이제 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두 분께 어떤 지탄의 얘기를 듣게 될지 좀 징비록. 두렵습니다. 뭐 동의하시죠? 예, 유성룡이 그 이순신 장군을 발탁한 스카우터죠, 스카우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고전은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전도 처음이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게 15세기에 아마 이제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끝나가지고 쓴 글이다 보니까 그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쓴 글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기적으로는 가장 오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합니다. 또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저희 모두가 어릴 때부터 워낙 자주 접했던 것이고 사실 임진왜란은 눈 감고도 그냥 전체적인 순서는 다들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거 왜 이러세요? 그래요? 네. 갑자기 뭔가 독박을 써야. 아무튼 저 징비록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징비록. 예. 아무튼 두 분 지난 2주 동안 장자크 루소 형과 함께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고심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꿈마님이 꿈마님. 약간 아쉬운. 예. 나 별로 안 아쉬운데. 그래요? 네. 안 아쉽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징비록 열심히 읽고 발랄한 예. 파케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저 때문에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됐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근데 또 징비록을 또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우린 역시 소설인가요? 아니야. 들바람님. 괜찮습니다. 네. 극복할 수 있어. 징비록 열심히 읽어볼게요. 우리 고전이고 그 반성문 같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반성문. 그 반성문 잘 써야 돼요. 재밌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뼈 때리는 반성문이고. 반성문 잘 써야 돼요. 네. 또 이제 두 분 다 이제 저널리즘의 일을 하시면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말. 나도. 그거야말로 저널리즘이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부담되지. 15세기의 조선의 국방백서를 다음에는 2차례 걸쳐서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공지사항을 좀 드릴 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번외편 없이 원래 번외편이 나갈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그 본편이 2차례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번외편을 좀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좀 약간 좀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하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좀 약간 논의를 해볼 텐데요. 이때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좀 다른 글들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소개하는 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생각 중인데 두 분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까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